이 의자가요. 이게 공부하거나 일하는 의자가 아니라 집에서 릴렉스 하라고 만든 의자여서 제대로 앉으면 이렇게 누워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로 안 하려고 했는데 스태프들이 앉아보지도 않고 이걸 갖고 왔어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는 집에 이런 의자 없어 편합니다 지금. 나만 불편한가? 자, 오늘 주제가 이 우리 환경을 지키자는 주제여서 사실은 굉장히 뻔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토론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렇군요. 역시 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좀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들 안녕하십시오 하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그러나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뭔가 싶은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약간씩 갸웃거리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좀 주로 드리려고 하는데 데블스 애드버킷이라고 하죠.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교수님이 워낙 옳은 말 좋은 말을 하고 가셔서 대체로는 다 교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뭐 대등한 토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리백에 원전은 포함되나요?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영국의 그 시민단체의 이제 기본적 입장은 이거는 우리가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원전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아리백에 그래서 다른 재생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을 통한 전기도 아리백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반은 떠나갈 것이다. 떠나간다는 건 원전으로 탈퇴한다는 거죠. 아리백에서. 왜요? 원전까지 넣어주면 아리백 맞추기가 훨씬 쉬울 텐데. 네. 이유는 소비자들이 외면한다. 그렇다면 아리백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지구 환경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참가한다는 뜻이네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기업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경영 전략을 세워가야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서 물건을 만들고 또 우리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주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결국 어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다. 결국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명분은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동시에 우리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그 우위를 확보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원전은 빼는 게 좋겠다. 결론적으로. 뭐 제가 빼고 안 말고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기업 스스로가 만약에 원전을 사용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이 원치 않으니 투자자들이 원치 않으니 이것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것하고 그 얘기하고 국가의 전력 수급 구조를 어떻게 이제 믹스를 가져갈 것이냐고 좀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이 아리백 내에서는 원전 자체가 포함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수급 구조는 원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국가마다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과거 이제 체르노빌 그쪽 이제 발음을 체르노빌인데요. 체르노빌의 그 비극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예.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독일 국민은 원전을 싫어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올해 말까지 이제 남은 원전 이미 벌써 쭉 폐쇄해 왔고 올해 말까지 남은 3기도 다 폐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러시아 이 천연가스 공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올해 말까지 다 끝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왜냐하면 지금 독일의 경제 기후 장관이 녹색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가 강하겠어요. 석탄도 싫고 원전도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고민을 왜냐하면 어쨌든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될 테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한 뭐 30% 정도의 전력 공급의 비중을 차지해 왔던 이제 나라고 과연 앞으로는 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제 좀 더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과 고민을 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훨씬 벗어나서 원전이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가 돼 있는 상황.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기후 변화 문제와 원전 문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문제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피해도 있지만 앞으로 지금대로 계속 온도가 올라간다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인데 그렇다 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갈등, 형평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원전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이미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24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이 고준위 핵폐기물이 임시 저장, 지상에 그냥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여기에서 계속 원전을 가동하면 이것이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 언젠가는 이것을 어디엔가에 이제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지금 이것이 외견상 싸다고 해서 계속 쓰면 제 자식 때, 제 손자, 손녀 때에 가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아마 그 갈등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만들 때 20년 걸렸거든요. 이건 고준위예요. 아마 전 사실상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부담을 주는 미래 세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다 당장 없애자는 건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서 그에 맞춰서 석탄, 원전 그리고 천연가스의 이 비중을 가져가는 식의 에너지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의견이 둘로 보통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지지도도 좀 한 반으로 좀 줄일 수 있어서 대단히 현명하게 넘기시네요. 어떡하지? 혹시 날리면으로 들리십니까? 바이든으로 들리십니까? 예. 오늘 재밌는 강의를 아주 잘 들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뭐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사실 중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재생에너지로도 이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어서 기업들에게 뭐 혹은 뭐 발전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는 더 수지가 맞다. 가스보다도 싸고 뭐 석탄 석유보다도 싸고. 그러면 굳이 왜 규제를 하고 아리백을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재생에너지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강의에서 제가 밝혔듯이 아니고요. 2021년이죠. 이제 우리나라 어떤 경제학회에서 이제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의 그 각 발전원의 발전 단가를 쭉 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뭐 유럽이나 미국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는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킬로와트아워당 50원대 그래서 제일 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원전, 석탄, 가스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거여서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유럽보다 좋은데 왜 한국은 그러다 보니 이제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거기서 한국은 안 된다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 한국은 안 해서 안 되는 거다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건데 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제약 조건으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정부 정책의 좀 난맥상도 꽤 있고요.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런 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방향은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이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뚫고 나가는 이러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했고요. 그래서 그럼 태양광 패널이 유럽이 더 쌉니까? 즉 유럽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도 발전 단가가 낮은데 그 패널 그 풍력 발전기 그대로 사다가 우리나라에 꽂아도 똑같이 전기 나오는 건데 왜 비싸죠? 생산 단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이게 이제 그 각 패널을 이제 구입을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려면 땅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이제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지역에서 설치 자체가 쉽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뭐 굉장히 빠르면 1년 이내에도 이제 사업이 바로 착공이 되는데 한국은 최소 5년, 7년, 제가 10년 걸렸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규제가 그걸 막습니까? 뭐 환경영향 평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의 이 재생에너지를 보는 눈이 그렇게 또 좀 호의적이지 않은 거죠. 왜 우리 땅에 와서 이런 거 과거에는 없었는데 왜 설치하느냐. 이제 이런 이것도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뭐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재생에너지를 막 너무 좋다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고 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노력도 시민단체의 중재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이제 그 수익도 분배하는 구조. 그럼 우리나라는 발전을 해도 주민들한테 떼어줘야 되는 몫이 있어서 예, 뭐 그런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다는 이미 이제 그렇게 뜻입니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이제 동의를 마을 회관도 지어줘야 예, 되고 예. 뭐 1인당 얼마씩 참, 줘야 되고 예, 그런 그러다 일을 보니 참 제가 비용이 다 더 하기가 든다. 그런데 예, 뭐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비용이 지출이 되니까 그 원가에 반영이 다 돼버리게 되고 이런 이른바 이제 각종 간접비들 이런 것들이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의 그 단가를 올리는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도 친환경 가려면 농어민 지역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도시민들보다는.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민들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도시에서도 뭐 아마 이제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이제 태양광 이런 것을 설치한 이제 지역 이제 그런 아파트 동도 있듯이 도시에서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 신규 아파트 단지는 태양광 시설은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역시 필요하다. 예, 국가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역민들이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왜 그런지 수긍이 좀 갈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풍력발전소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시끌시끌하고 그런데 그 전기 우리 쓰는 거 아니라 다 도시가 쓰는 거 아니냐. 그럼 도시가 비용을 우리한테 내든가 아니면 도시에다 꽂든가 왜 우리한테만 이런 걸 하라고 하느냐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걸 정책을 이제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어필이고 당연한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 중에는 인도 혹은 중국 내지는 코리아 같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지만 공장은 거기에서 돌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좀 더 비용을 더 들여서 친환경으로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유럽인들은 본인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자동차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하고 쓰는 건 본인들이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친환경 발전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발전소를 짓는 비용과 혹은 기술이라는 건 지난 100년간 그들도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돈이고 기술이잖아요. 그럼 그 돈과 기술을 중국이나 인도한테 주든가. 본인들은 내뿜을 거 다 내뿜고 소비도 지금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큰데 말로만 친환경 하라고 하고 지금 공장 돌리는 나라들 보고 뭐라고 하면 그게 과연 온 인류가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이게 아리백도 가고 뭐도 가고 하는 게 아닌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굉장히 중요한 걸 역시 기자님답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 문제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중국이에요. 29% 정도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죠. 2위는 어디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3위는 역시 14억의 인구를 가진
인도예요. 이 세 나라를 합치면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50%를 차지합니다. 세 나라가 전 세계 반을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자님 말씀 맞다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1, 2위가 역전되겠죠. 1위는 미국이에요.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경제 발전의 속도는 늦었지만 시작은 늦게 했지만 워낙에 많이 배출했으니까 이제 2위. 한국은 현재 배출 수준은 한 7, 8, 9위를 오가거든요. 거기가 국가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한 16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괴리가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개도국으로서는 선진국 너희들이 기후 문제, 이 글로벌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재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너희들의 마땅한 책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은 늘 지금까지 있어왔고 저는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더 앞으로 힘들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요. 문제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개도국의 위치도 국제적인 협상 과정에서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너희들 지금까지 한동안 개도국의 위치를 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의무도 굉장히 약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들 세계 10위 국가 아니냐. 이런 식의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배출은 열심히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은 개도국도 한국을 안 봐주고 선진국도 한국을 안 봐주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인데 우리가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대기 기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그냥 망한다면서요. 개도국이고 선진국이고 구별하지 않고 그걸 막기 위해서 갑자기 2050년까지도 하고 60년까지도 하고 이러자는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달성하려면 중국과 인도와 많은 그 공장 많이 돌리는 나라들에서 자발적으로 내지는 그 나라가 스스로 그걸 해줘야지 같은 지구니까 그렇다면 캠페인을 그 나라들 설득하는 캠페인으로 해야지 선진국들끼리 아리백하자 하면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줄일 사람 손들어 하고 손 안 들면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 그게 그냥 후진국들 모욕 죽이지 과연 지구 전체를 살리려는 노력이 될 것인가.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우리나라 친환경을 하려면 농어촌이랑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게 그들이 들으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러면 풍력발전이 제대로 되겠나? 결국은 싸우다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캠페인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우리 인도에 뭘 지원하자, 중국에 뭘 해주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2050년까지 탄소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이 안 따라오니까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지구가 구해지겠습니까 결국?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꼭 비난의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매년 이제 COP라고 해서 국가 간의 이런 당사국 총회를 매년 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국가 간의 이런 탄소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너무 지금 빠르게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하지 않으면은 정말 물론 이제 편차는 있죠. 선진국의 고소득층이 제일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겠죠. 개도국의 저소득층이 가장 힘들 것이고요. 예, 그런데 뭐 비근한 예로 작년 11월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있었던 이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 발전은 페이즈 아웃 해야 되겠다. 이제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 문구에 넣으려고 했다가 인도의 대표가 끝까지 페이즈 아웃은 안 된다. 다운. 조금씩 줄여간다. 인도의 석탄 발전의 비중이 67% 이렇게 달하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이 회의를 주재했던 담당 공무원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단어를 페이스 아웃에서 다운으로
약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나 동시에 또 선진국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개도국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재정 지원의 약속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어요. 안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당연히 그 회의에서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됐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선진국도 그 노력을 어떤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개도국도 마냥 너희들 지금까지 책임 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는 거여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이에 한국의 위치라는 것은 과거와 같은 개도국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한국의 경제 상황이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 대응 안 하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 한국은 더 이상 봐주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겠어요. 한국의 입장은 정말 개도국도 아니고 사실은 선진국 쪽에 이름이 가깝죠. 그러니까 이죠. 그렇게 네. 보더라고요. 예, 가면 이제 그 말은 이제 이 회의에서는 선진국은 책임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부류가 되는데, 아마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환경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간사하고 영악해서만이 아니라 과연 이 트렌드가 정말 끝까지 갈 건가라는 확신이 들면 빨리 먼저 투자하고 가야죠. 그러나 기껏 투자해 놨는데 2060년이 아니라 2080년이래, 혹은 뭐 인도가 반대해서 안 된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면 투자하고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눈치 보고 하자, 무슨 말인지 알고 다 좋은 말인데 그거 괜히 먼저 하려고 했다가 손해만 우리가 보면 그 누가 영국이 보전해 주니 그걸 유럽이 보전해 주니 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가야 한다는 다 동의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회의도 많이 참석하시고 할 테니까 진짜 갈 것 같은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그 얘기를 좀 솔직히 해주시면 기업들이 판단하는데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종종 듣는 ESG 계속 가겠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거 뭐 한때 바람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S하고 G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E 때문에라도 이것은 뭐 여기 와서 앞으로 계속 스테이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모든 어떤 전문가들과 뭐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코노미스트 같은 이런 데에서도 이 탄소 배출에 관한 한 이거는 글로벌한 모든 사람이 같이 동의해야 할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결국 주력 수출 대상이 뭐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그다음 3위가 유럽이거든요. 근데 이 세 나라들이 다 지금 이제 이미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폭 조정 제도를 아주 현실화시키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은 직격탄을 맞는 것이고 아마 석유화학도 들어가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미국도 이미 의회에 관련 비슷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 유럽이 하면 미국도 못 이기는 척 따라갈 거라고. 그리고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는 더 적극 나서서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에 육박하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실제로 사업장을 중국으로 옮겼더니 육상풍력에서 기존의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바로 공급해 주겠다. 가자마자 아리백이 그대로 달성되는 사업장도 생겨났어요. 국내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이제 뭐 마냥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뭐 제가 만나본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엄청난 위기의식을 다 느끼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리백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죠. 아까 30분 동안 말씀드린 거거든요. 빨리 한국도 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열고 늘리고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풀어서, 그래서 여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경제성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 왜냐하면 이게 재생에너지의 제일 큰 장점은 뭡니까? 한계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햇빛하고 바람이니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여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빨리 해야 되고, 재미있는 것은
초기에는 당연히 이게 기존의 발전원보다 이제 비싸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보조가 필요 없이도 미국이나 유럽, 뭐 여러 나라들, 뭐 예를 들어 중동 지역 같은 건 태양광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이건 뭐 특수한 지리적인 환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이러한 식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략을 다 각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냥 마냥 뭐 안 돼, 뭐 주민의 반발 이렇다면은 이것을 주민들에게 책임이 물을 것이 아니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나서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절대 그래서 무슨 재생에너지 대 원전의 이념 논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면 비용이 크게 들지도 않는 선택이라는 말씀이군요. 아리백이. 들기는 드는데 예. 이제 이것이 계속 시장이 커지고 네, 알겠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드리는 이유가 생겨나면서 이제 비용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어도 원가가 똑같고 비슷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얼른 가야 될 텐데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 제품은 분명히 비쌀 것이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그거를 하라고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관세를 물리고 할 테니까 결국은 비싸게 들어갈 텐데 문제는 그 소비자들이 그 비싼 걸 계속 사줘야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싸진 물건을 과연 그들이 소비자로서 살 거냐? 그 시민 의식이 투철해서 사주면 좋은데 또 주머니와 시민 의식은 또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지금 하던 게 그냥 구호로 사라지게 돼서 그 걱정을 좀 해결을 해야 그래 좋아 우리 깨끗하게 만들고 저들이 사네. 가 될 것 같아서 또 기업들이 미적미적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거의 그런 친환경, 뭐 재활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가를 올리게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소비자들의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이런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미 이제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이러한 에너지 공급이 워낙에 비싸졌고 앞으로도 각종 규제와 또 메이저 이러한 에너지 기업들이 이쪽에 투자를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아까 제가 그래프에서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보여드렸지만 이미 2020년에 전 세계 전력 이 설비 시설의 82%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결국은 지금의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제대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또 싸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여서 이미 뭐 시장은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쁘고 괘씸한 질문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 방청객 관객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또 저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어떻게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계신 분께서는 손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먼저 주시고 다음 분께는 저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먼저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가까이 계시면 그 마이크 그냥 내려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일단은 교수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개발 발전을 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약간 시설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당장 피해를 보시는 농어촌민분들의 반발도 있고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면은 그 방향을 맞는 게 가게 되겠지만 사실상 그 재생에너지 개발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그리고 당장에 국가 정책으로 그 재생에너지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뭔가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당장에 피해가 되면은 국민들한테도 그 정책이 인기가 되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 지금 적극적으로 막 그런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그런 어쨌든 유권자들의 약간 인기 그런 정책이 그런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을 약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국제적인 압박 외에도 어떤 것들을 좀 더 약간 제도를 마련을 해야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늘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 그냥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여러분 곡물 자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때 곡물이라면 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사료를 다 포함해서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 넘게 우리가 해외에서 이제 수입해서 사료를 다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토에 약 18%를 농산물 생산에 쓰고 있어요. 전 국토의 18%를.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 태양광 설치한 너무나 많은, 심지어는 뭐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섬뜩한 얘기도 막 하세요. 그런데 실제 현재 추산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이제 빛이 들어와서 이것을 전기로 바꿀 때 효율을 그대로 이제 수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50년에 탄소 중립까지 이제 갈 때에 필요로 하는 국토 면적이 사실은 풍경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산에다 설치하거나 바다에 설치하는 거니까 한 국토의 4%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국토의 4% 정도면 서울 면적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의 면적을 써서 만약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아리백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는 거죠. 더더구나 이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들의 이 태양광 효율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어서 현재 패널의 에너지 효율이 18%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한 24%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효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필요로 하는 국토의 면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만큼 같은 면적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들,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랄까, 박탈감이랄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럽의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민족이라 우리 국민이 특별히 다릅니까? 거기도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뭐 반대하고 우리 땅, 지금도 사실은 유럽에도 여전히 뭐 태양광 들어오고 풍력 들어오는 거 우린 싫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보다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는 1차적으로 정부가 이제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정부가 이 문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좀 생각을 고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원전이나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념의 색깔들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거죠. 경제 문제다. 실제로 그렇고요. 오늘 제가 계속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된다면 훨씬 정책의 방향도 좀 분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럼 주민들의 이 반발이랄까 박탈감을 우리가 좀 줄이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아요. 무슨 뭐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야만 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국토가 넓지 않은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규제 다 하면은 아무데도 설치할 데가 없는 이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 전체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도시도 예외가 아니고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또 지역민들에게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은 농민들 중에서도 농지에 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이게 농사도 짓고 또 동시에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도 이제 창출하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 농촌에서의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례들도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 좀 더 확산하고 하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아까 그리고 이제 육상풍력의 소음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것도 연구를 많이 저는 뭐 그런 아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제 주력 연구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이게 뭐 그 육상풍력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다고 해요. 눈에 보이면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린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굉장히 그 아주 세심한 이런 정책 전략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써서 이 재생에너지의 설치를 지금과 같은 이런 아주 갈등에 첨예한 이런 것들을 좀 낮춰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원전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가서는 보죠. 당연히 가서는 보지만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반은 수도권에 살고요. 평생 아마 원전을 한 번도 못 본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원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뭐 엄청난 갈등과 힘든 상황, 하다못해 충청남도에 있는 석탄 발전 때문에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게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전기가 다 서울로 와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기 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전기는 어디선가 만들어지는데 나는 상관할 바 아니고 요금은 똑같이 받고 너무나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거죠.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짐을 지겠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합리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인기는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저는 지금 꼭 방향으로 질문하신 가야 분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도 네. 분명히 이걸 하려면 정부가 인기가 떨어진다. 네, 맞아요. 어떻게든 정부가 보조해주면 세금 더 걷어야 되고 세금 더 걷어야 되면 인기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교수님 말씀은 정치적으로라도 극복을 해야 된다. 뾰족한 답은 없으나 그런다고 좌절하면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네요. 결국은 모든 거는 그렇게 보면 또 정치죠. 네. 출마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그 리더십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은 연기 시대에는 그 컨센서스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간다 이거는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네, 많이 그 밑에 계시면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다음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금융회사에서 이제 투자 업무 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뭐 ESG, 뭐 기업들 이런 거 다 평가도 하고 그런 관련 투자나 대출, 뭐 알리백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그 상수 변수에서 변수가 증가하면서 하반기에는 사실 그런 투자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희가 보기에는 뭐 몇 개월이 아니라 내년, 후년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정부도 5년마다 이제 바뀔 때마다 방향 정책이 바뀌면 저희가 속도가 지금 느리다고 하시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과연 아까 질문했던 분처럼 이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일선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태양광하고 풍력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요거 투자해가지고 확대된다고 아까 뭐 서울시에 한 몇 배 면적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기에 많은 의존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국민들이 전기를 많이 편하게 쓰는데 요거를 충당할 수 있을지 단기간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 풍력, 태양력 말고 또 다른 대안이 또 있는지 재생에너지 쪽에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뒤에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생에너지가 대안들이 몇 개 있죠. 뭐 이제 지열이라든지 또 파력이라든지 이제 조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의 얘기는 대한민국의 지형적인 지리적인 조건에서는 핵심은 풍력과 태양광이고 그 비중 자체는 현재 한국에서는 태양광이 그래도 더 비중이 좀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육상 풍력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육상 풍력이 이제
결국 뭐 산에다 좀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여기에는 또 시민 단체까지 또 산에 나무 베고 육상 풍력하는 거 너무 싫다. 또 이 목소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는 좀 그래요. 뭐 합리적인 또 시민 단체 의견은 우리가 또 존중을 해야 하지만 뭐 저도 시민 단체 활동도 하고 그런데 또 가끔 들어보면 원전도 싫다. 시민 단체에서 석탄도 싫다. 천연가스도 싫다. 다 탄소 나오니까 풍력도 싫다. 나무 베니까 태양광도 싫다. 농민들에게 피해되니까 해상 풍력도 싫다.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뭐 어떻게 대한민국 어떤 뭘 에너지를 써서 이제 이런 게 가끔 우리에게는 너희들 뭐 산에 들어가 살 거냐 이제 이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여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 에너지 공급 전력 공급에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요. 글쎄요 아까 이제 상반기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한 1년 반 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뭐 최근에 불을 붙인 건 여기 기름을 끼얹은 건 당연히 전쟁이고, 근데 그 전부터도 이제 어떤 물류의 이 불균형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존의 이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더 이상 화석 에너지에 투자해서 이거 돈 못 벌겠다 해서 이제 이걸 포기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전 세계 매출 기준 탑 10 기업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이 이제 순위가 밀렸어요. 예, 특히 이제 화석 연료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큰 흐름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결국 기후 변화의 피해를 이제 전 세계가 보는 데다가 특히 이제 이른바 이런 어떤 국제 통상 무역 질서를 이제 좌우하는 미국을 포함한 이제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대한 그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서 저는 그 흐름은 뭐 이 방향으로 계속 가게 환경에 될 대한 것이라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그렇죠. 심각성을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마이크가 어디가 있나요? 예. 어유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 저 마이크 회수해서 이쪽이나 저쪽에 갖다 주시고요. 아마 오늘은 저 두 분까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도 좀 짧게 드릴게요. 친환경적으로. 네. 저 하면 되나요? 이런 노력은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더라도 제가 스스로. 네, 일단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디에 계시죠? 여기 있어요. 네. 그 점점 더 이제 뭐 EU나 미국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한 규제들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규제가 고도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공급망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친환경 전환이 요구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은 약간 당장 비용 절감하기 바쁘고 약간 먹고 살기 바쁘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또 이제 정부가 중소기업한테 돈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친환경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는 중소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지 혹은 뭐 해외에서는 어떤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작년 한 가을인가 겨울쯤에 어느 중소기업의 본부장에 이제 방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하면서 연매출이 한 200억 되고 이제 직원은 한 40명 되는. 근데 석유를 기반으로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기술력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이제 기업들 자기들 이제 고객도 분명해서 지금은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요새 뭐 ESG다 또 마침 그때 아마 제가 뭐 TV에서 했던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이 앞으로 5년 후에도 이런 ESG 시대에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런 식의 모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 이제 해서
와서 뭐 저하고 한 1시간 반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 스스로도 과연 이러한 어떤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땅히. 그리고 그 정부의 뭐 당연히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적절한 지원, 특히 중소기업은 이 투자 여력도 좀 부족한데다가 정보로부터도 굉장히 멀어져 있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이제 필요하지만 제가 어제 이제 들은 얘기는 그 자동차 쪽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이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품을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이게 계속 앞으로 이거 아니지 않나 해서 전기차 쪽으로 이 전환하는 업종을 이런 노력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국책연구원의 박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 가보니까 실제로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춰가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필요한데 유럽 경우 잠깐만 또 말이 길어지네요. 그 유럽 경우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 Just Transition Fund라고 해요. JTF라고 해서 한 55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기금을 이미 확보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이제 기후를 중심으로 사실 친환경이라는 말 안 쓰고요. 이거 되게 올드한 표현이고 이제 완전 다 기후예요.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 또 재교육 문제, 훈련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재원을 이미 확보해 두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한국 정부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다양한 맥락의 질문과 비슷한 답변이지만 좀 답답함은 남아 있죠. 그죠? 계속 들으시면서도 교수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에서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이 답답해지는. 그러나 계속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오늘 직장 안 나가서 일당을 포기하고 거리에 휴지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게 굉장히 가난한 집에 과제로 떨어지면 토론이 잘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를 아마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질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의미 있고 무겁네요.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어서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한 분은 마이크를 들고 손을 드셨네요. 유사한 질문이면 좋겠는데 나중에 오세요. 저한테 따로. 예. 저는 오후 시간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저쪽에 가면 소파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 앉혀가지고 제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예. 네, 예. 예, 질문 강의 대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기후에 대한 정책이든 뭐 탄소에 대한 뭐 정책이든 이제 이게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가져올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의 것들을 강조했을 때 이게 이제 예상치 못했던 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이제 탄소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관심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정말 기후위기에 탄소만이 문제인가? 탄소만 해결하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여러 다양한 정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또 뭐 부작용이든 뭐 이런 이것으로 인해서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어떤 부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뭐 저는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후 변화를 야기하는 오염 물질이 총 6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6종류. 예,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한 3분의 2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탄소고 이산화탄소고 두 번째가 메탄이란 건데요. 메탄이란 게 사실은 여러 소스에서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이제 이 축산업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먹거리가 되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앞으로 그 기후 변화의 피해가 커지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부분이 농산물 생산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 아까 이제 기자님 1.5% 말씀하셨, 1.5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1.5도가 넘어가면 이제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보는 좀 더 비관적인 과학자도 있고 2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과학자도 다양해요, 얘기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예를 들어 뭐 10년 내에 이제 농업 생산성이 뭐 50% 급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우리 같이 이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해야 나라에서는 당장에 가축 먹이를 사료가 절대 부족해지는 거고, 뭐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전 세계 곳곳에 아마 분쟁이 날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축산업, 그러니까 육식은 줄여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런 뭐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살겠어요? 한국도 사실은 고기 뭐 좋아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문제까지 이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각국의 정책의 가장 1순위는 탄소를 줄이는 거고, 탄소는 또 특징이 한번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작게는 100년, 1000년, 10,000년까지 가는 이산화탄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좀 소멸되지만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대신에 메탄은 한번 배출되면 한 20년 지나면 좀 소멸이 되는 분위기인데 그 20년 사이에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 강도는 훨씬 더 세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제가 자꾸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휴 이거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실 건데. 메탄이 그 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소에서 예, 이제 뭐 이게 쓰레기 썩는 데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천연가스도 뭐 나오고. 교수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네.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좀 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라고 그거를 계속 그런 것도- 먹으면서 예. 남들은 공장을 돌리지 근데- 말라 그럽니까? 근데 저도 뭐 고기를 먹거든요. 제가 그래도 운전은 가급적 거의 안 하고 다니지만 이제 고기는 또 영양소도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비관적으로 보면 끝이 없고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도 제가 그냥 결론 겸 말씀드리면 경제학자 중에도 미래를 엄청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대로 가서는 뭐 아무 희망이 없다. 근데 그런 얘기를 설파하고 다니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사실 손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안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또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기술 혁신의 가능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걸 또 엄청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기후를 한순간에 쿨링할 수 있는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인공화산 들어보셨습니까? 인공화산 기술이 있어서요, 이거 가지고 쫙 전 세계에서 그냥 동시다발로 재를 뿌려대면 한순간에 지구가 쿨링 된대요. 아니, 그 얘기로 인지하세요. 문제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문제는 이 기술을 감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나 국제기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다가 우리 가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강에서 막 개구리 나오고 막 뛰어나오고 막 생태계 교란돼 가지고 막 부작용이 크다. 다 뒤집어지는 이런 엄청난 생태적인 부작용을, 그거는 예상을 못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후회하지 않을 정책을 써라. 검증된 후회하지 않을 정책을 써라. 제가 더 이상 너무 화끈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죄송한데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많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네요, 있기는. 농담입니다. 예. 자, 손에 잡히는 경제 20번째 경제 콘서트 기후 위기는 경제 위기다라는 주제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인류가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토론과 갈등의 좀 더 리얼한 양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짓궂은 질문도 드렸고, 또 교수님도
어려운 답도 주셨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고민의 깊이가 한 단계 좀 더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교수님도 보내드리고 여러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매일 아침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만나 뵙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